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2부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은요. 2월 22일 새벽 4시 반입니다. 이게 이제 2020년 2월 19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단독 기사입니다. 이게 아마 중앙일보인가 조선일보인가 그럴 겁니다. 북한 솔레이마니 제거되자 초긴장 몇 주간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라는 제목으로 나온 워싱턴발 기사입니다. 1월 미국 정부는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직후에 전 출처 정보, 그러니까 All Source Intelligence 분석을 통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이고 심리 상태까지 면밀하게 관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ll Source Intelligence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 인적 채널인 휴민트 정보, 휴민트라는 건 이제 보통 사람 첩보원을 말하는 거죠. 일단 중국이나 아니면 북한 정권 내부에 미국이 심어놓은 이제 CIA 협력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휴먼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휴민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상 정보, 이민트 정보, 이미지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영상 정보는 보통 인공위성이나 또는 정찰기가 촬영한 영상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김정은의 심리 상태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 대외적으로 이제 김정은의 별장이나 숙소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영상 정보를 말하는 거고요. 통신 정보, 시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널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건 이제 북한 내부에서 나오는 모든 전자신호, 휴대폰이라든지 무선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이제 북한의 케이블을 통해서 유선 인터넷 또는 유선 통신 신호까지도 모두 이제 잡아들여서 땡겨내는 역할을 하는 정찰기라든지 그런 정찰 장비들이 있거든요. 얘들을 통해서 이제 수집한 전자 정보를 분석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스의 정보를 다 분석을 해서 이란 솔레이마니 장군이 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관찰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음번은 니네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관찰해 봤더니 분석 결과 김정은 위원장은 솔레이마니 사망 소식을 접한 직후에 충격과 함께 극도의 불안감을 표출했으며 평양에 머무르면서 상황 파악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은 외부 정보 차단 등을 위해서 몇 주간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했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17일 미 정보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알아낸 전 출처 정보 분석의 결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의 솔레이마니 제거로 북한 지도부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관측은 나왔지만 미국 정보 당국이 휴민트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인적 첩보원들을 포함해서 모든 정보 자산을 총동원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의 심리 상태까지 파악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보 분석 결과 북한 지도부 내에서 한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종이 호랑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지만 예전에는 솔레이마니 사망 이후에는 이런 표현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 이건 아마 이제 원래 이 기사 보도는 여기 동아일보네요. 동아일보의 미국 특파원이 이제 미국의 CIA라든지 이런 미국 백악관 관계자를 통해서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아마 미국 쪽에서 흘렸을 텐데. 근데 이제 동아일보에서 교차 확인을 해야 되니까 국정원 쪽이나 이제 외교부 쪽으로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쪽이나 국정원 쪽으로 이제 확인을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 국무부 쪽으로 확인 요청을 해가지고 들은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은 솔레이마니 제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 것 같다라며 북한 지도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진짜 호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이제 공포를 느낀 거죠, 심각하게. 왜냐하면 트럼프가 솔레이마니를 이란 이란의 어떤
군부의 실세 중에 실세인 솔레이마니를 그냥 죽여버리네. 야, 저 전쟁 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란은 깨갱했죠. 물론 이제 뭐 민항기 격추 사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이란은 미국의 전면전을 시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이제 김정은 아니냐 이런 공포감이 들었다는 거죠. 솔레이마니 제거 이후에 김 위원장이 경제 시찰을 한 것도 국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행보였다는 점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레이마니가 암살당한 직후 한 일주일 동안은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와서 이제 국내 그 공장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거든요. 시찰차. 그게 이제 그 지도부들을 흔들리고 있는 지도층을 다독거리기 위한 어떤 행보였다. 그래서 실제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는 달리 좀 불필요하게 많이 돌아다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관계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까지 염두에 두고 솔레이마니를 제거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그 미국의 당국자가 다시 한번 재확인해줬다는 건데요. 물론 그 이란 저기 군부 실세 제거하는데 북한까지 염두에 두고 하진 않았겠지만 이란의 실세를 우리가 암살할 경우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네, 궁금하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충분히 관찰해서 결과를 냈다는 거고요. 북한이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북한이 한동안 조용하지 않습니까? 또 미국에 대해서 비난도 안 하고 있고 그런 얘기는 뭐냐? 이제 지금 그 물밑에서 조용하게 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실무진과 북한의 실무진이 뭐 다른 나라에서 만나든지 어쨌든지 해가지고 좀 더 진지하게 이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방을 하지 않는 거죠. 음, 북한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음에 미국이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좀 시큰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곧 이제 그 선거철이고 이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당장 뭐 도움이 안 되는 북한 관리하는 게 사실 표였는데 그렇게 도움은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CIA 같은 경우에는 솔레이마니를 제거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모든 정보 자산을 동원해서 북한 김정은의 어떤 그 내부적인 상황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국정원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게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20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20일 날 나오는 기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서훈 국정원장과 비공개 독대를 했다. 18일 날 독대를 했다는 거고요. 남북 교류 추진 등에 대해서 논의한 것 같다. 는 얘기입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비공개 독대를 하고 비공식 채널을 통한 남북 접촉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북한 경제가 위축된 현재 상황을 비공식 대화를 재개하는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거 사실 뭐 북한 경제만 위축된 게 아니라 우리 경제도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원이 이렇게 판단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중국 쪽이 지금 경제가 완전히 마비가 되기 때문에 북한 경제도 사실상 굉장히 위축돼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무역이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아예 자원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 저렇게 굶고 있을 때 한국이 나만이 뭔가 좀 제안을 하게 되면 좀 더 이 얘기가 쉽게 풀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건데요. 이건 사실 양아치 같은 짓입니다. 양아치.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거장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북한은 지금 한 2년 정도 기다렸어요. 남한이 돈 주기를. 돈 안 줬잖아. 지금 한 3번인가 4번인가 만나서 냉면도 그렇게 처먹였는데 와서 허허허 웃고만 가고 돈 줄 방법이 없네 이러면서 계속 돈을 안 줘요. 근데 지금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좀 힘들어지니까 북한도 힘들어지니까 이제 와서 남한에서 야 뭐 용돈이라도 좀 줄까? 이러면서 대화 좀 할래? 그것도 선거 앞두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국정원에서 이런 전략을 좀 짜고 있다는 거고요. 그 2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훈 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를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과 비공개로 면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한 개별 관광 그리고 일본 도쿄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에 관한 문제, 4.27 남북 정상회담 2주년과 6.15 남북 정상회담 20주년 공동 행사 등 3대 현안과 관련해서 북한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뭐 일단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해볼까요? 라기보다는 갔겠죠. 비공식 특사가 가가지고 이미 대화를 좀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땠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 같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게 이제 비공개 면담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남북 관계 정책은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동석을 하지만 이날 보고는 국정원장 독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이랑 대통령이랑 단둘이서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슨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국정원이 북한이 남북 대화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공식 채널로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고도 이제 재확인을 했습니다. 정부 내에서 북한의 경제 악화라는 상황에 더해서 비공식 채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군 출신의 리선권 외무상이 대외 전략을 주도하는 것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그군 출신이 와가지고 이제 비공식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비공식 채널이 별거 아니고요. 그냥 국정원에서 차장이나 차장까지는 아니겠다. 차장이나 이제 실장이나 국장급 좀 보내가지고 이제 뭐 실무자 회의하는 겁니다. 뭡니까 저기 그 흑금성 관련해서 다룬 영화 있죠. 최근에 나온 영화, 작년인가 뭐 나왔던 영화, 그 황정민 씨가 주연했던. 거기도 보시면 보통 이제 정보위원 회장들이 직접 가서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거든요. 중국에서 만나가지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할 건 있는데, 국정원에서 통일부는 지금 완전히 맛이 간 것 같고, 문제는 이런 이제 남한 정부의 관계 개선 방침을 북한이 호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겁니다. 북은 지난해 2월 말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남측의 각종 협력 방안에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 주니까.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보수 야당인 집중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AKA 자유한국당, 현 미래통합당을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안철수 후보를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사실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초조해져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자, 한 6개월, 7개월 조국 어떤 정점이 이제 작년 하반기 다 갔고요. 올해 상반기도 지금 거기 휘둘려 있을 참인데, 김남국 이 새끼가,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진짜 골치 아픈 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노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겨우 조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좀 많이 털어냈는데, 김남국 이 새끼가 지 공천 받겠다고 또 조국을 끌어들여가지고 또 조국 얘기가 좀 나돌고 있습니다. 탐라에도 나돌고, 조국이 어쨌네 저쨌네,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을 두둔하네 안 하네 이것 때문에 지금 내전이 벌어진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싸움질하고,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남국이가 예뻐 보이겠어요? 조국이 예뻐 보이겠어요? 하나도 안 예뻐 보이지. 좀 자기 어떤 임기를 더럽히고 있는 새끼들인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국정원이 움직여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뭐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계속 밀려가지고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대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는 게 서훈 국정원장이라기보다는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있는 박선원, 이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지금 58세인가 그렇습니다. 이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국정원장 특보로 와가지고 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선원 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2001년에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교수였고요. 그러니까 뭐 연구교수랑 그냥 박사 따고 이제 바로 연구교수, 이게 시간 강사예요, 시간 강사 됐는데,
2003년에 노무현 정부 들어오고 노무현 정부 들어오고 나서 2002년에 2003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행정관이 됩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 비서실 통일외교안보 전략 비서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벼락 출세를 한 거죠. 그냥 박사였다가 벼락 출세를 한 건데 그 이전부터 물론 386 쪽에 이제 인맥이 넓었습니다. 이 사람도 386 출신이고 63년생이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사유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그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뭐 저게 누구야 뭐 이런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분이 계속 뉴스를 계속 타왔어요. 뭐냐면 2019년 5월 20일 날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중앙일보에서 청와대 국방부 차관에 박선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때도 이제 그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그 상하이 총영사로 있었는데 상하이 총영사로 나가 있다가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 박선이라는 사람은 현 정부의 문재인 캠프의 외교 안보 이쪽으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캠프에서 브레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 정부 그 들어오고 나서 2008년 1월부터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총영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뭐 그 외교 관련 지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좀 하다가 말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니까 또 이제 공무원이 된 거죠. 전형적인 어떤 그 친문 케이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종석 NSC 상임위원장, 서주석 NSC 전략기획실장과 함께 청와대 안보 3인방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 서주석 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국방부 차관이 됐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완전 회전문 인사인 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인력 풀이 거기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대부분의 어떤 그 주요 보직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있거나 비서관으로 있던 인간들을 꽂습니다. 빤한 거죠 사실. 근데 문제는 그 양반들이 거의 10년 만에 지금 다시 공무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사이 세상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나고 있는 겁니다. 적응이 안 돼 있으니. 그래가지고 이 박선원 씨를 이제 청와대는 이제 그 2018년 7월에 일단 불러드립니다. 상하이 총영사로 있던 사람. 그러니까 간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불러들여가지고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답보 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찾아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양반한테. 그래서 박특보는 노무현 정부 때 서훈 당시 국정원 3차장, 지금의 국정원장이죠. 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주인했었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때는 선대위 문재인 선대위 안보 상황 단장을 맡았던 서훈 원장을 보좌해서 부단장을 맡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단장보다 부단장이 실세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박선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서훈보다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친분 같은 걸 따지면. 그래서 대북 정책에서 더 많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박선원 씨가 이제 좀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어차피 소개된 걸 말씀드리는 건데 386이라고 하니까 이제 상당히 좀 친북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연세대 나온 양반이고 그 다음에 이 2000년도에 이제 박사 논문 쓰고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2017년 8월에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대응 방편으로 방어가 아닌 공격에서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춰야 한다며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논문에서 박선원 씨가 그랬던 사람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예전에 박선원 씨를 일러가지고 뭐라고 했었냐. 진보적이고 진취적이며 안보 전문가다라고 부른 바 있고요. 참여정부는 국정의 여러 분야 중 안보를 가장 잘한 것으로 자평을 하고 있는데 참여정부 5년 동안 북한과 단 한 번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고 북한에서 희생된 국민도 없었다며 이게 다 이제 박선원
그 통일외교비서관 당시 그 사람의 어떤 그 역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현 정부의 이제 대북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박선원 씨는 이제 영국의 워릭대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을 했고요. 동맹의 내부 정치학이라는 분석 틀을 이용해서 그 한국의 정권 교체기에 나타난 미국과 일본의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를 따셨고요. 워릭대학에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박사 따고 나서 이제 그 국가안전보장이 3급 행정관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들, 노무현 정부의 이제 남북 정상회담, 주한미군 감축, 이라크 파병, 한미 동맹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전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진보 정치의 어떤 안보 상황에 대한 안보 인식에 대한 한계도 좀 느끼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한계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어떤 386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약간 우호적인 생각보다는 저것들 말 안 들으면 좀 때려야 된다. 또는 이제 독자적으로 핵 무장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서슴없이 하는 약간 좀 진보적인, 진보 중에서도 좀 더 앞서 나간 뭐 이런 의견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그 현재 박선원 씨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철학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통일 뭐 외교 비서관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국정원 내에서도 약간 시끄럽다고 하고요. 청와대 내에서도 약간 좀 시끄러운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독선적이기도 하고 내 말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1월 달인가 때쯤 나온 뉴스인데 작년 12월부터 국정원이 이제 그 고위직 정기 인사에 대해 가지고 청와대에 이제 결재를 해달라고 보냈는데 인사안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인사가 안 났거든요. 청와대가 계속 결재를 거부했습니다. 새로 해와라, 새로 해와라 이런 식으로. 이 배후에 지금 박선원 씨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찍어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국정원장에 이제 비서실장을 했던 홍모라는 국정원 간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분 대략 실명도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 저랑 같은 대학원 저희 학교 다니셨거든요. 대학원은 최근에. 그래서 이제 알 것 같은데 이 양반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모양입니다. 뭔 일 때문에 하여튼 그래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승진 못하면 나가야 되거든요. 나이가 차가지고 이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이제 계속 승진 어떤 그 인사 결재를 미루도록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박선원 씨도 예전에는 뭐 얼마나 총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정원 내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내부 정치질을 하고 있다. 사내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는 거의 한 1년 정도 계속 냉각기를 겪고 있지요. 아무튼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려는 뭐냐면 뭐 드러나 있는 통일부 장관도 아니고 그다음에 청와대 이제 그 정의용 실장이라든지 김현정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공개된 사람들이 아닌 이런 이제 소위 비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뭔가를 좌지우지하는 것 자체가 정책에도 안 좋고 정부에도 안 좋고 또 좁게 말하면 국정원이라는 어떤 조직에 대해 조직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특보는 그냥 특보 역할만 어드바이스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거의 국정원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인사에도 개입하고 이렇게 되면 국정원 내부에서도 직원들이 그냥 몸을 사리게 됩니다. 아 그냥 하지 말자. 뭐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얘기 안 해요 그냥. 당장 하루하루 시간 보내는 게 즐거운데 뭐 월급 나오고 뭐 커피나 사 먹고 이러면 되는 거지. 뭐하러 저기 내가 무슨 호강을 하겠다고 대들거나 그러겠냐라는 마인드가 은연중 자리 잡혀집니다.
아무튼 박선은이라는 사람이 조만간 아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일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서울국정원장이 이제 관두면 그 다음번 국정원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적어도 차장이라도 하겠죠. 근데 지금 나이를 봤을 때는 이 양반도 거의 한 60 가까이 됐기 때문에 다음번 국정원장이 되지 않을까, 박선원 씨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국정원 내에서는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국정원은 과연 이렇게 우왕좌왕하는가, 얼마나 병신 같은가, 이런 걸 봤을 때 또 다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15일에 나온 재판 결과를 소개해주는 뉴스인데, 그 아시다시피 이제 어버이연합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때 어버이연합에 국정원이 이제 그 돈을 대주면서 대신 시위 좀 해달라고 지원을 했다라는 루머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도. 근데 이게 사실로 드러났고요. 그동안 재판이 있어서 재판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국가정보원 방어팀원이라고 하면 이제 경비사는 애가 아니고, 경비사는 애들은 방어원이라고 하고, 이 방어팀원은 뭐 국내 정치 중에 이제 여론 방어팀 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이 방어팀원 박모 씨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야, 국정원은 느려, 우리가 나설게. 그 선제 행동하고 끝나고 나서 그 결과 보고해 줄게. 국정원은 뭐든지 다 느려,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돈만 대주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원세훈 원장 상부의 지시를 받고 그 추선일 씨에게 시위를 부탁하러 찾아간 박 씨는 그 앞에서 쩔쩔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추선일 씨가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윗선에서 질책을 당하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게 부탁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사에 정리가 됐다는 건 곧 이 국정원 요원이 검찰에 가서 다 진술을 하고, 이게 법원에서 다 검토해서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 판결문 내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현금을 받고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 시위를 열었던 그 추선희 씨는 14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사부 단독 홍준서 판사는 국정원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뭐 실형은 실형입니다. 갇히지만 않았을 뿐이지. 어버이연합이 어떻게 이제 그 국정원에 손발 노릇을 하게 됐냐를 내용을 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취임 직후인 2009년 2월부터 국정원 방어팀에 그 정부나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해서 시위를 해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물색해 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 이명박 그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정치단체를 종북 세력 또는 좌파로 규정해서 이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시위 단체가 필요했는데요. 그때 직원들의 눈에 띈 게, 국정원 직원들의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어버이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이른바 보수단체로서 집회 시위 방법이 폭력적이고 자극적이라서 대중에게 확실하게 각인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시위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인이라 시위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벌어져도 경찰의 제재나 언론의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결국 국정원 방어팀 박모 씨는 2009년 4월 추선희 씨를 찾아갑니다. 확실한 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대신에 국정원 측이 요청하면 지속해서 시위를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시위 대상이나 방식, 시기나 장소도 모두 사전에 협의해달라고 했는데 추선희 씨는 이것을 거침없이 승낙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선희 씨는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최소 200만원에서 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고 이슈마다 회원들을 동원해서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2009년 6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던 이상돈 당시 중앙대 교수의 학교와 집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연 게 이 관제 시위의 시작이었고요. 국정원 후원 관제 시위의 시작이었고,
시위를 거듭할수록 방식은 점차 과격해졌고요. 2009년 9월에 이른바 DJ 부관 참시 퍼포먼스로 알려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를 파헤치며 고인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시위 역시 벌였습니다. 아이 새끼들 진짜. 2010년 1월에는 MBC PD수첩의 광우병 탐사보도 제작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데 항의하기 위해서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달걀을 투척하고 판사들 얼굴 사진을 불태우는 이른바 화형식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어버이연합이 국정원의 사주를 받고 이렇게 이제 두 차례의 원색적인 시위를 개최하고 그 대가로 800만 원을 추선시는 받아 챙겼습니다. 물론 그 어버이연합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도 별도로 들어가고요. 원세훈 원장은 이제 2011년 야권 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 씨에 대해서도 방해 공작을 펼쳤고요. 어버이연합과 협조해서 문성근 씨의 종북 행적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원세훈 씨가 이제 전단지 문구까지 정해줬다고 합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직접 작성한 축장과 횃불로 밀란을 선동하는 문성근을 즉시 구속하라라는 문구는 어버이연합의 시위에 몇 번이나 그대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위를 해준 대가는 1,600만 원. 당시 기준에서 봐도 큰 금액이죠. 이 밖에도 노무현 재단을 비방하는 시위, 박원순 서울시장을 규탄하는 시위 등 관제 시위는 끝없이 이어졌고요. 계획 단계부터 결과 보고까지 국정원과 어버이연합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겁니다. 추선희 씨는 평소에도 국정원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집회마다 별도의 대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추선희 씨가 이제 그랬던 추선희 씨가 법정에서 판사한테 뭐라고 했냐? 추선희 씨는 그동안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집회를 연 게 아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연 것이다. 국정원의 정치 활동에 가담한 게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특히 자신이 접촉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 소속인지 몰랐고 받은 금품은 중소기업이 노인복지기금으로 지급한 돈인 줄 알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뭐 발뺌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던 겁니다. 벌금형이 아니고. 그리고 추선 씨에게 이런 관제 시위를 지시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역시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월 7일 원세훈 씨가 징역 7년을 1심에서 선고받았고요.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민간 영역의 인사들에게까지 무차별적인 사찰을 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돼가지고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 반헌법적이라고 꼬집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헌법상에 국가정보원의 어떤 역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했다는 것이고, 이런 범행으로 국가기관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가안전보장 기능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이제 유죄 이유를 말하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다 이렇게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채 3, 4년이 안 걸립니다. 원래 정치권하고 엮이게 되면 더 그렇고요, 사실은.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